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경제 위기가 많이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2023년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기 측면에서 보면 경기라는 게 뭐 우리가 지수화시켜서 한꺼번에 얘기는 하긴 하지만 뭐 어떨 때는 조선업종이 어렵다, 어떨 때는 자동차 업종이 어렵다가 어떨 때는 또 반도체가 어렵다가 돌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해서 경기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느낌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다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쵸. 한국은 사실은 대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 유럽이 좋아야 한국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무역수지고 그 무역수지의 어떤 게이지, 계기판 같은 부분들. 아, 이게 엔진이 잘 돌고 있는지, 속도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지 계기판을 보잖아요. 그런 걸 이제 환율 종합주가지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내려왔던 1년 반 동안 내려왔던 장세는 너무 고평가된 과열, 증시로 너무 돈이 많이 몰렸으니 그게 빠진 과정이고 지금 2,500선 정도 되는 상황은 아직까지 불경기를 반영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아, 더 떨어져야 된다. 네. 뭐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경상이익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이익 대비했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싼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고점부터 내려왔으니까 2,500이면 싸다. 그러고 지금 불경기는 지났다. 뭐 이렇게 하는 판단은 조금 잘못됐을 수가 있고요. 아직 불경기는 시작하지 않았다. 그리고 23년, 24년은 그런 부분에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심플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법인카드 자르고 비용 감축하라고 오다를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돈 없는 회사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힘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죠. 삼성전자가 법인카드를 주면 걔들이 그 옆에 가가지고 식당 가서 회식하고 저거 하고 그럼 맥주 팔아주고 음식 차려주고 그럼 그게 다 돌면서 돈이 도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컷 해버리면 이제 순차 순서를 두고 반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부양책을 막 내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무역 장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가 진작되기가 어렵고 미국은 이제 소비가 그동안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쭉 불어지는 단계가 남았고 유럽은 이제 조금 살아나죠. 왜냐하면 거기는 관광업이니까 이렇게 팬데믹에서 딱 갇혔다가 딱 관광객이 오면 풀려오면 하는데 풀리니까 갑자기 물가가 튀기 시작하면서 그죠. 걔들 또 긴축해서 금리 띄우고 부채로 이루어진 유럽이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버리기 시작하면 수요 실질 소비가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이사님 말씀으로는 아직 그 코로나 시즌 거치면서 유동성만 회수된 정도지 네. 아직까지 실제로 기업 실적 악화라던가 바닥은 찍지 않았다는 얘기신데 네.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 막 피부에 닿고 살에 닿는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님 어떤 반대자분들은 이사님이 경기 침체가 무조건 올 거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주식시장이든 경제 예측이든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는 거의 분기점은 사실은 리세션이에요. 그죠. 활황기에 부자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 깨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리세션이 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필연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통화의 팽창과 축소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가정을 하는 거. 가정이 아니라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팩트예요. 근데 그거를 시중에 납득시키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일례를 들어보면 2020년대, 21년도에 할 때 제가 막 저는 사실 14,700 나스닥부터 여기부터는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10년 주기로 반복이 계속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20대, 30대, 여기 30대에서 40대 초반 뭐 들은다고 하면 이분들은 경제생활 하면서부터 계속 상승장만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 닮았어요? 저 어머니 닮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머니 안 닮은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어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지금. 어머니를 본 적도 없는데 내가 당신 어머니하고 당신 안 닮은 것 같다고 하면 날 뭐라고 생각해요? 보지도 못한 사람을 닮았다 안 닮았다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리세션이 오고 경기 사이클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경험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예전에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머니를 안 보고 당신 어머니랑 안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거가 왜 만들어지느냐. 통화의 팽창과 축소. 2020년부터 21년 동안 제가 한 가지 논리를 갖고 시장을 맞췄던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떠갖고 이런 데서도 막 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별거 없어. 통화 증가율이에요. 통화를 그렇게 풀어놓으면 원자재 가격 오르고 월급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다 올라버려. 채권 가격까지 다 올라버렸어. 그러니까 그 거꾸로 되감아서 그 다운시키지 않으면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게 뭐냐? 물가를 올리지 않으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그 파레토 최적점이 어디냐? 잠재 실업률은 얼만큼, 잠재 성장률은 얼만큼? 그 과정에 딱 세팅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너무 오버슈팅 됐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돈이 더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잠재워야 되는 거지. 갖다 붙이는 거죠. 막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뭐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는데 그래서 뭐 걸프전에서 전쟁 터진 것보다 기름값이 더 영향을 받네.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 돈 없어서 물건 안 사는데 왜 물건값이 오르지? 없으면 안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사면 거래가 안 일어나면 물건값이 떨어지는 건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지. 호가만 올라간다라고 해서 결코 물건값이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데 올라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그 위보다 계속 올라주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되니까 그런 거지. 요게 막혔다고 해서 무조건 요게 한 손으로 이렇게 박수 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려면 수요도 땡겨주고 공급도 부족하고 그래서 올라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단편만 보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인플레와 모든 침체는 중앙은행이 돈 풀고 주고 하는 거에 달렸어요. 결국 연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준이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밸브들을 다 잠그고 있어요. 다 끄는 거예요. 30년물 끄고 10년물 끄고 5년물 끄고 이거 2년물까지는 좀 그런데 또 껐어. 말을 안 들어? 3개월물 끄고 다 꺼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정책적인 레토릭에 담겨서 시장에 스며들고 있어요. 그게 충분히 스며들면 침체라고 하는 걸 느낄 때쯤 되면 다시 풀어요. 나 이렇게 힘들고 나 20, 30대인데 지금 통장에 돈 들어서 통장은 거쳐서 나가기만 하고 내 통장에 10원짜리도 하나 안 남고 빚만 잔뜩 하고 집값 떨어져 주식값 떨어져 코인값 떨어져 이러면서 나 살기 힘들어 퍽퍽해 라고 하면 이제 인플레가 안 나올 때쯤 됐을 때 돈을 다시 확 풀어줘요. 그래서 사이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되는 거거든. 그게 거의 10년마다 한 번씩 된다. 그런데 그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 팬데믹이 터지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게 한번 낙폭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이 사이클이 남은 거다. 결국에는 침체를 유발하는 유발자는 인플레다. 그 인플레를 잡으려고 하는 페드의 정책이고 그거에 대한 증거와 어떤 부산물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하건대 어떤 걸로 표현하냐면 밭에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잡초들이 너무 많아. 그럼 아버지가 가서 예초기로 다 이게 정리를 하죠. 근데 예초기로 정리하면 거기다 비료 뿌리고 물 줘버리잖아요. 그럼 개들부터 다시 일어나요. 잡초가 다시 일어나요. 그렇죠. 그게 인플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드에서 봤을 때는 저 뿌리까지 고사되는 걸 봐야 돼요. 그 뿌리가 뭐냐? 부동산하고 임금 고용입니다. 요 두 가지를 붕괴시킨 후에 뿌리까지 뽑은 다음에 다시 확 밀어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고용시장 멀쩡하고 부동산 멀쩡하죠. 최후에 뭐 21년, 22년에 이제 최후에 빚 끌어다 영 끌어가지고 한 대출 조기 전에 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조금 타격 보지.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깎꾸러뜨리기로 중앙은행이 했기 때문에 침체는 반드시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결국에 이사님 책 이번에 내신 거 안에서 보면은 페드가 창고를 열어서 돈을 끌어들이냐 아니면 창고 열어서 돈을 빼냐 요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리세션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1970년대 이후로 8번 경기 침체는 2020년 팬데믹 빼놓고는 전부 페드 발이었어요. 가장 높은 확률 변수가 거기 딱 있어요. 페드가
통화를 줄이고 조이는 거에 따라서 리세션이 오고 안 오고였어요. 그거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 근원을 보면 페드예요. 다 달러 패권 안에서 달러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그것대로 맞춰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다. 경기라고 하는 것과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정치에서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난 20-30년간은 경제학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누메리컬, 통계학하고 거기에다 수리경제, 확률을 겹치는 그 해서 선형대소학이라든가 통계를 통해 가지고 그걸 사회학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 노동시장 이론이든 뭐 컨섬션 이론이든 옵션 쇼울즈 모형이든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수학적인 모델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수학적 모델이 안 통해요. 정치가 와갖고 중국이 와갖고 저 중국 분명히 위에나 망해야 되는데 위에나를 갑자기 거꾸로 뜨려. 막 강세를 막 만들어. 미국도 팬데믹 터지고 막 그러면 막 부동산 낮아빠지고 해야 되는데 야 거래 정지, 거래하지 마. 페드에서 돈 찍어서 다 막아줄 테니까 이게 정치 경제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 경제학은 이미 한번 예전에 지나갔을 때 그런 거는 뒤에 사이드 이펙트가 많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지금 트렌드는 정치 경제학 쪽으로 가고 있으니 투자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2008년 그리고 1997년 요 상태랑 대비해서 현재 2023년의 상태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 궁금하거든요. 00년하고 되게 유사해요. 지금 빠진 숫자가 나스닥이 그 지금 12,000선이면 거의 뭐 한 4,000포인트, 5,0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근데 00년하고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거품이 주식시장에 많이 끼어 있었어요. 서프라임 때는 주식시장은 거품이 없었어요. 기업들 실적 잘 나고 있고 이익 추정치 좋고 더 문제는 중국이 2001년 또 WTO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설 투자를 막 해서 2005년도부터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인플레를 낮게 유지하면서 물건값을 막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버블이 터져서 빵 하고 시스템 위기가 오니까 그걸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재적인 변수에 의한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동산 틀어 막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2015년까지 한 5, 6년 회복하는데 고용 빠그러지고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거의 한 7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6년 걸렸죠. 근데 닷컴 버블 때는 경제 멀쩡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은 75% 빠졌어요. 그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닷컴 버블 언어는 비슷하다.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페드의 정책이 좀 뒷바람으로 왔고 그거에 비해서 경제는 안정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컨틴전시하게 뭔가 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주식시장 빠지는 건 주식이 반토막이 나든 반의 반토막이 나든 그건 신용 위기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개인적인 어떤 투자의 영역이니까. 예, 그러니까 뭐 위험자산 투자했으니까 뭐 ELS 투자한 사람들 조금 뻥나고 증권사 몇 개 날라고 그러고 말지 주식시장 빠진다고 금융시장 위기로 가지는 않아요. 그거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닷컴 버블과 매우 비슷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것들을 봤다면 이런 경계 침체 현상들이 왔을 때 개인에게는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들한테. 예. 일단 돈줄이 마르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버티는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직장들도 좋고 그러니까 이자도 내고 하면서 언젠간 낮아지겠지, 부동산 다시 오르겠지, 내 주식도 이제 본전 왔는데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차 살 때 되면 예전에는 뭐 좀 빚 좀 내고 싸게 이자 해가지고 차도 사고 잘 굴러다니고 그러면 그거 갖고 와서 먹고 놀고 쓰고 했었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집을 살려고 들어갔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빚지지 말아야 돼요. 지금 뭐 쉽게 생각하는데 4% 5%가 저도 젊을 때는 15% 20% 되는 뭐 이자 같은 거 무섭지가 않았었어요. 주식하면 한 큐에 보는데 그거 1년치 그거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했을 때 그게 얼마나 빚이도 얼마나 무섭게 불어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젊은 분들은 얼른 빨리 자르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겠다. 결국 이제 너무 막 이 상황에서 반등을 하려고 반전을 일으키려고 노력한다기보다 조금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그렇죠. 좀 요 상황만 잘 소나기를 피해가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침체가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침체가 딱 끝났을 때 네. 그러면 또 개인은 어떤 식으로 이 침체가 끝난 다음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 네. 침체가 끝나고 나면 개인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용기를 내셔야죠. 영혼까지 끌어다 영끌에다 때려 박는 자리가 그 자리인데 여러분들이 침체가 끝나고 나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어떤 거가 건물이 확 붕괴됐잖아요. 그 땅이 내 거야. 그럼 여기다가 빌딩 올리면 재건축 재개발이 마찬가지예요. 저기다 빌딩 올리면 진짜 큰 부자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요.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침체가 있고 나서 살아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참아냈던 곰처럼 사람들이 위해서 했던 것처럼 저축하고 뭐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고 그때는 빚을 내다가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사고 하면서 막 불려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1, 2년 안에 그런 자리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인플레도 심하고 경기 사이클 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실업지표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만 봐도 올 연말 돼야 깨지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벌써 깨지기 시작했어요. 실업지표도. 그런데 실업률 자체가 떠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혹은 페드의 정책이 바뀔 정도 되는 거는 아마 이번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금리도 낮아지고 이제 부동산도 사라고 하고 경제활동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면 혜택을 막 주거든요. 그러면 가장 심플한 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늘려줄 때 그때는 참으면 안 돼요. 가서 은행 친구한테 해갖고 야 신용 땡겨줄 수 있는 대로 땡겨줘라. 그리고 안전한 주식들한테 ETF 같은 거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충분히 담가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 되면 그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이 돼요. 이 상황에서 안 올라간다 이렇게 못 참으면 안 돼요. 여기 참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그거 거품이 올 때는 사람들이 줄 서서 자산을 살려고 하거든요.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가 이제 7년에서 10년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온다는 거니까 1, 2년 참고 내려 슬라이딩 다운하고 2, 3년 더 열심히 자산 모아서 레버리지 일으켜서 하고 빚 감당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참고 있고 그러면 쭉 올라가면 거기서 털고 나오고 그러면 10년 후에는 자기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제 2023년도 힘들다는 거구나. 아직까지 경제 침체도 제대로 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위기 속에서 좀 잘 살아남기 위해서 벌써 25년을 주식을 하셨으니까 네. 마음가짐 어떤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제일 위험한 게 제가 계속해서 투자자들 만나보면서 15년을 여기 증권사에서만 15년 하고 개인 투자가로 12, 3년 했죠. 10년 넘게 했는데 그러면서 딱 느꼈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자기를 못 내려다봐요. 객관화를 시켜서. 네,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조감도로 딱 내려다봐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을 단타를 쳐가지고 타닥타닥 해가지고 내가 해보니까 이번 달에 장 좋으니까 20% 먹었네. 금방 부자 될 것 같잖아. 20% 곱하기 12 하면 그죠. 240%. 되게 어리숙한 생각이야. 이게 지금 다 그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1, 20억 벌겠다고 이제 막 위험한 선택들을 막 한단 말이야. 단타. 이 단타 하면서 처음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초심자의 행운으로. 네. 그런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평균적인 확률에 접근하게 돼요. 그러면 대충 그냥 손해 안 보고 조금 먹는다고 해도요. 뭐가 변화가 생기냐면 심리가 변화가 생겨요. 단타나 트레이딩을 통해서 뭔가를 위기를 극복하거나 리스크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심리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고 자신감을 없애버려요, 사람이. 그럼 진짜 예를 들어 리세션이 왔고 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쫙 내려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현금 가지고 적금해놓고 그 다음 빚 갚아놓고 쫙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여기 오면 자산이 있어요. 그럼 그때 확 때려 박으면 돼. 이거 다 피했잖아. 이만큼 높이에 있던 거를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요 정도에서 사서 요 정도 쿠션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0층에서 떨어지는 사람인데 나는 1층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 계속 깨지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을 겪어버리면 여기서 진짜 능력이 있고 돈이 있다라고 해도 때려 박질 못해요. 심리가 다쳐버려요. 실패해봤으니까. 실패했어. 그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왜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냐? 내가 산 거는 이거 욕하면서 이런 뭐 해가면서 왜 안 올라가? 급한 거야, 막. 장이 판을 깔아주고 시장이 이제 놀아보세요라고 판을 딱 깔아줄 때가 있어요. 분명한 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투자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테크를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가 없는. 벌 수가 없어요. 네. 단기적으로 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순리에 맞게 들어가셔야 돼요. 순리에 맞게. 어거지로 안 돼요. 워런 버핏이 못한 일은 나도 못해요. 빚부터 갚고 IRP 계좌나 이런 것들을 잘 봐갖고 채권 투자도 좀 하고 안전하게 안전한 돈을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은행에 돈 빌려줄 때 하고 그 기간 동안 엄폐 은폐 해가지고 심리적으로나 어떤 계좌적으로나 다치지 않도록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곧 신간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신간. 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그 책들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주로 그런 내용. 제가 뭘 분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사실 뭐 딱 봐도 분석하고는 안 어울리는 몽따주잖아요. 근데 제가 15년 동안 해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장이 올라가면 포모 때문에 힘들어요. 내려가면 바닥에서 지진다고 그래. 사고 팔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재된 어떤 수학적인 논리, 심플하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앵커님이 투자했을 때 90%의 확률로 주식을 이길 수 있어.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9. 그러고 나서 그 돈을 다시 때려박는다고 생각하면 두 번째에서는 0.9 곱하기 0.9가 돼요. 확률이 낮아지죠. 그게 10번만 가면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10번 연속으로 내가 주식 투자해서 먹을 확률이 제로다. 거의 없다. 그러면 거기에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기대 수익률은 제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좀 뭐랄까 하여튼 겸손하게 뭔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로직 수수료는 안 내고 뒤에 보면 0.22% 세금이 붙어요. 손길이 칠 때든 이득을 먹을 때든 다 붙어요. 세금을? 네, 세금을. 하루에 한 번씩 단타 치면 0.22 곱하기 250일이죠. 이거 250일 동안 그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2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전보다 세금이 더 많아. 그러네요. 그런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자꾸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레어하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커스 하는 사람처럼. 비보잉 막 끝내주게 해갖고 막 가다 막 팍팍 선 사람도 있잖아요. 서커스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책에서 15년 동안 관찰한 부분들을 제가 썼어요. 근데 3월 달에 출간이 되니까 아직 멀었죠. 네. 근데 멀었는데 어쨌든 저는 웬만하면 주식 투자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다른 거 해라. 주식 투자는 부업으로 해도 충분하다. 여기 전업으로 매달리지 마라. 내 주변에 전업 증권사들 직원들 자기 집 갖고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여기 이제 포모도 거기든 장 올라간다 될 것 같거든. 담보 잡아서 때려받고 리세션 오면 반대 매매 나가서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런 삶을 2번 살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고 나 스스로도 냉정하게 봐야 되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심리 없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코코 옆에 있는 저 잘생기고 얼굴 작고 말 잘하는 저 훈남의 총각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궁금하고 계셨죠? 네, 맞습니다. 저희 또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함께 해주실 이렇게 또 새로운 MC분을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1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92만. 92만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92만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김세중이라고 하고요. 월브TV 진행을 새로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크님은 부동산에 굉장한 전문가시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굉장한 각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저는 사실 구독자님들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행자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구독자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 진행자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시겠다면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러면 제가 열심히 질문해 드릴 테니까 앞으로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앞으로 또 김세중 MC님과 함께 또 다양한 또 게스트분들과 함께 하게 되실 텐데요. 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도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